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가 ETF 심화학습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영상을 준비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롤오버 비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관련돼서 롤오버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고려를 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의 롤오버 비용, 일전에 카페에서도 제가 골드 ETF를 소개해드렸었는데 2018년도 9월경이었죠. 그때 골드 ETF 소개했을 때 댓글 중에 하나가 ETF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댓글 달지는 않았는데, 우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금 같은 경우는 롤오버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가나 천연가치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관련된 지금 영상 준비한 거고요. 먼저 롤오버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용어는 원래 이제 ETF 관련된 용어는 아니고 채무 상환, 그러니까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데 부채 상환 기간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 연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ETF에서 왜 롤오버가 쓰이는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설명에 앞서서 우선 ETF라고 하면은 큰 장점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다른 일반 펀드 대비 매우 낮은 수수료, 그리고 매매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매매의 용이함, 이 두 개가 가장 큰 장점으로 둘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ETF를 거래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게 맞아 떨어지지만, 유가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롤오버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투자 대상의 기초 자산이 선물이라는 퓨처스라는 선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크게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모르면 조금 나중에 이게 장기 투자하셨을 때는 당황할 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타이거 ETF나 코덱스 ETF, 즉 타이거, 미래세태우, 코덱스, 삼성 증권 이렇게 들어가시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면은 이 관련 ETF 관련돼서 설명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기초지수가 어떻게 되고 운용 목표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여기 총 보수는 타이거 ETF, 유가 ETF가 0.7%, 일반적인 펀드보다는 저렴하지만 그 상장지수 펀드, ETF 펀드 중에서는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기초지수에 대한 설명에서 롤오버에 관련된 설명이 있어요. 우선 여기서는 다른 부분은 제껴두더라도 롤오버 관련된 부분이 발생하는 게 상반기 때 매수했던 부분과 하반기 때 매수했던 부분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12월물, 당해년도 12월물로 롤오버가 되고 익년도 12월물로 롤오버가 된다. 좀 롤오버 기간이 길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지금 설명드리는 코덱스 ETF랑 타이거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코덱스 서부 텍사스유 원유 선물 ETF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수수료가 연간 보수가 0.35%, 앞에서 보셨던 타이거 ETF의 절반 수준입니다. 타이거 ETF가 0.7%인데 얘는 0.35%죠. 그런데 이게 롤오버에 관련된 부분은 타이거보다는 여기 코덱스에서 훨씬 더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게 선물 용어입니다. 선물 용어, 기초 자산을 선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비용이죠. 근데 비용일 수도 있고요, 수익일 수도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삼성 코덱스 서부 텍사스유 ETF 같은 경우는 매월 청산의 개념이 있어요. 선물을 매매했기 때문에 실제 석유를 직접 매매하는 개념이 아니고, 선물을 살 수 있는 권한의 퓨처스, 석유를 살 수 있는 선물 계약을 매매를 하는 것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용어가 콘덴거가 있고 뒤에는 페거데이션이라고 설명이 있는데, 저도 학교 다니면서 처음에 접했던 거는 제가 대학교 때 20살 때 경영이 전공이 경영학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도 공부를 하긴 했지만, 실물에서는 저희가 선물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한 번쯤 알고 접하시면은, 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개념들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선물 계약 자체가 ETF 자체가 1월물을 베이스로 했을 때 최초 투자가 1월물 60불에 샀어요. 그런데 청산되는 시점에서는 이 1월물의 가격이 70불이 됐고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라는 가정하에서입니다. 그런데 2월물의 가격이 73달러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유가 같은 경우를 선물 거래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석유를 직접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에 지금은 유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가정하에서는 2월이 되어서도 3, 4, 5월달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오르는 가격을 미리 지금 현재 가격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이제 선물 계약인 거죠. 그래서 2월 달에도 지금 가격이 올랐네요. 1월물이 70불이고 2월물이 73불이니까 이제 콘덴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유가 선물 가격 자체가 유가 현물 가격이 보다 큰 것을 콘덴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베이시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용어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큰 상황이다. 이제 1월물을 1월달 선물 계약을 샀는데 2월달에 갔더니 선물 계약 가격 자체가 조금 더 올랐네. 그러면 1월달에 선물 계약 자체는 이제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 선물을 계속적으로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2월물로 갈아타야 되는데 2월물로 갈아탈 때 발생하는 비용을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초자산이 선물 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백워데이션이라고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해 하반기 때처럼 유가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선물 계약을 1월물은 70달러인데 2월물은 67달러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백워데이션이라고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대부분은 콘덴고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고, 롤오버 비용은 그럴 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즉 월 단위 선물 계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에서 청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타이거와 코덱스 유가 ETF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백워데이션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콘덴고와 반대의 경우 유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를 백워데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콘덴고나 백워데이션이란 말은 몰라도 실물을 대상이 아닌 선물을 대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매월 또는 1년 단위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손익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타이거 ETF는 이 청산의 개념이 조금 더 기간이 길고 빈도가 작다. 그런데 코덱스 유가 ETF 같은 경우는 빈도가 많고 기간이 짧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선물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은 사실상 감만 있으시면 되고 크게 모르셔도 수익을 내는 데는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타이거와 코덱스는 어떤 게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타이거는 연간 보수가 높고 코덱스는 연간 보수가 낮고, 그리고 타이거 같은 경우는 청산하는 기간이 조금 길고, 그래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낮고요. 그런데 코덱스 같은 경우는 롤오버 비용이 좀 자주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유가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은 이런 투자 대상을 선택했다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 대상의 사이클을 보고 들어가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018년도 8, 9월 경에는 골드, 금이 바닥이 왔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2019년도 때는 유가가 바닥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투자의 기회로 봐서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을 때 유가 ETF가 그래도 가장 적합하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연의 질문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올렸던 이 영상의
ETF의 롤오버 비용 어떻게 고려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런 비용, 이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서부 텍사스의 원유 가격의 변동분에 대한 것보다 유가 ETF의 가격 변동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저는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비용을 크게, 완전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투자 대상과 방법에 따라서 제가 선택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세 가지가 제가 이 롤오버 비용에 대해서 크게 염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저는 ETF를 투자할 때 ETF를 투자할 때 기대 수익률, 즉 목표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골드 ETF 같은 경우는 10% 넘어갔을 때는 거의 매도할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유가 ETF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ETF를 투자를 할 때는 2개 정도의 ETF를 분산 투자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앞에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게끔 좀 거래량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요. 세 번째, ETF를 매수를 할 때 일반적인 개별 종목에 접근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횟수로 분할해서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할 때는 매수했던 것처럼 꼼꼼하게 매도를 하지 않고요. 목표 수익률이 도달하면은 3번에서 2번에 나눠가지고 분할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툭 털고 나오는 방식으로 제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 ETF를 예를 들면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별 주식을 제가 A라는 종목을 1000만원 사면은 골드 ETF를 5%, 10% 사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처럼 매매 횟수를 굉장히 자주 매매를 하면서 이 평균적인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좀 가져가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골드 ETF는 유가와 달리 롤오버에 대한 로스가 유가만큼 크지가 않아요. 천연가스나 유가처럼 크지가 않기 때문에 골드 ETF는 조금 덜 신경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의 기회가 일반적으로 자주 오는 상품이 아니에요. 이 상품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는 이전에 제가 여기 금투자 방법 A부터 Z까지라는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방법인데, 굉장히 이제 원론적인 방법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골드라든지 이제 유가 같은 곳에 투자를 하실 때 정말 이 원칙이 좀 적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식 개별 종목 선택하는 것처럼 다양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금이면은 금 하나, 유가면 유가 하나, 이 사이클 자체가 항상 오는 게 아니고, 좀 기다리면은 지금쯤 괜찮게 왔네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사시고, 또 그 수익 실현하시고, 또 지나다가 다시 기회가 왔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낚시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사서 원하는 시점에 매도를 한다. 그런데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일반적인 주식보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건데, 이게 왜 오랜 시간으로 필요를 하냐면은, 금이라든지 유가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채권 같은 경우는 가격의 사이클이 일반적인 주식보다 굉장히 길어요. 롱텀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왔다고 했던 이 금 가격이 최근에 온스당 1200불이 오는, 1200달러가 오는 이런 시점 자체가 매년 오는 게 아니죠. 어쩌다가 한 번 오는 거죠. 몇 년 만에 한 번. 유가도 마찬가지죠. 2016년도 때 굉장히 바닥을 한번 치고, 지금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가는, 그리고 2019년도 지점 되면은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치고 다시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이게 이제 이 차트 자체가 지난번에 앞에서 있었던 그 유가 ETF 처음 소개해드렸던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대부분의 투자 상품은 사이클을 가지고 등락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가 사이클 같은 경우도 핵심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죠. 바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약 한 40불 초반대에서 30불 중반 정도까지가 유가의 바닥으로 정해져 있고 뛰어오르는 고점 자체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 라는 게 제가 유가에 투자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먼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구로 비유하면은 배트를 짧게 쥐고 타석에 임한다라고 해야 할까요? 비슷한 개념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유가가 30% 오른다고 해서 제가 30% 다 먹으려는 게 아니고 30% 오르면은 한 15%, 10%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유가가 40불에서 한 50불 올라가면은 15%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15%를 다 먹는다는 생각이 아니고 한 10%에서 7, 8% 먹는다는 생각으로 저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게 괴리감 당연히 생기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 거고 그냥 수긍하고 들어가는 거죠. 롤오버 비용이라든지 보수, 비용, 저는 목적이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예측보다 유가에 대한 예측이 좀 더 확실하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마진의 개념으로 들고 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